베를린 1945년 드디어 유럽은 나치의 공포 정체에서 벗어났습니다. 붉은 군대가 마지막 전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위 요제프 프라우토프의 말입니다. 증오가 아주 깊어졌다. 전쟁을 끝내고 싶다. 우리를 죽이려 한 저들을 전멸시키자. 저들을 없애자. 한 명도 빠짐없이. 히틀러의 최후가 다가옵니다. 그는 끝까지 쇼맨십을 발휘하며 떠납니다. 이 선전 영화를 찍으면서요. 이제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군인이나 소년이 과연 있을까요? 이 전쟁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무고한 시민들이었죠. 거기다 독일 여성들에겐 포성이 멈춘 후에도 호된 시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베를린의 한 여자라는 책은 1945년 독일 여성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성폭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고 내동댕이 쳤다. 나는 머리를 계단에 대고 누웠다. 군인들 중 하나는 계속 시계를 보았고 나머지 군인들은 내 속옷을 찢더니 그를 억지로 내 몸 위에 눕혔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몸을 노리는 러시아군이 내 머리를 노리는 미군보다 낫다고. 이 독일 여성은 도시를 폐허로 만든 연합군 폭격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최고의 쇼핑가인 쿠어피르 슈텐담 거리는 13년 전 큰 위기를 맞았던 독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1차 대전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물도 있죠. 마를린느 디트리히가 베를린에 있는 알렉산더 광장의 블루엔젤에서 노래했고 토마스 만은 운터덴 린덴 거리의 보리스 그늘 밑에서 자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음미했습니다. 베를린은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대범한 도시였죠. 그런데 1933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위협도 하고 선동도 하고 퇴역 군인들의 괴로움을 선전하기도 하면서 히틀러와 그의 시민군은 나치의 당가인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를 부르며 독일의 통치권을 잡습니다. 나치는 독일 좌파가 분열된다는 사실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주먹을 치켜드는 독특한 혁명의 경례를 하는 히틀러는 좌파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독일 공산당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습니다. 사회 민주당들을 진정한 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협력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인터내셔널 노래를 부릅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몇 달 안에 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정착시킵니다. 이제 그는 퓨어러, 즉 지도자가 됩니다. 추종자들은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를 외칩니다. 하지만 모든 독일인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히틀러는 상징적인 민족 자결주의 슬로건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입합니다.
결국 그는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뭘 원할까요? 그는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힙니다. 1차 대전에서 패배한 군인이었던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프랑스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의 군대와 영토 일부를 빼앗겼던 치욕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은 레벤스라움, 즉 생존 공간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독일의 인구는 8천만 명으로 프랑스의 2배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려 합니다. 병적인 반유대주의자 히틀러는 유태인들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게르만계 아리아 인종의 우수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히틀러 생각엔 1차 대전과 독일의 패배, 인플레이션, 실업의 원인이 유태인이었으므로 다음 전쟁은 유태인에 대한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최초의 집단 수용소인 다카우로 이송됐습니다. 히틀러는 그곳에 반나치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민주당원처럼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억류했습니다. 마침내 히틀러는 독일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나치 독일로 편입시키기로 합니다. 먼저 자기 고향부터 시작했죠. 안슐루스, 즉 합병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는 즉시 독일과 똑같은 공포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츠 근교에 있는 마우트하우젠에 가장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희생국은 어디일까요? 인접한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 지역에 독일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모입니다. 나치즘의 중심지인 뮌헨에서 11시간째 평화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쪽엔 점점 악독해지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있습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즘의 창시자로 전국에 파시즘을 주입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요. 맞은편은 1차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보수주의자인 영국 수상 네빌 체인벌린과 급진 사회주의자인 프랑스 수상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힘든 사안을 승인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히틀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다른 유럽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하지만 히틀러의 약속을 믿어도 될까요? 겨우 6개월 후 그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고 프라하에 입성합니다. 총사령관 헤르만 괴링을 앞세우고 괴링은 1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였고 나치당 창립 멤버이며 이젠 공군 지휘관이죠. 그리고 체코 어린이들의 점수를 따르는 괴물입니다. 이제 히틀러에겐 독일어권의 재결합이라는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체코의 막강한 산업이 그를 뒷받침할 테니까요.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연합국이 이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히틀러에 맞서는 인접 강대국 중에서 최후까지 남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와는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 상태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공산주의 러시아와 그 위성 공화국들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붉은 광장에서 대중을 다루는 걸 보면 스탈린 독재 정권의 잔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탈린은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강제노동 수용소인 굴락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업화와 강제적인 군사화를 통해서 소련은 주요 강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서구 열강들은 소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제압하기로 합니다. 1939년 여름 그는 베르히 테스가덴의 별장에서 외무장관인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와 함께 차단 작전을 준비합니다.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치 당원인 리벤트로프를 모스크바로 보내 최악의 적국과 역사적인 조약을 맺게 했습니다. 스탈린 정권의 외무장관인 몰로토프가 독소 조약을 체결하자 공산당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도 마찬가지였죠. 때는 1939년 8월 프랑스 사람들은 최초의 유급 휴가를 즐겼습니다. 이건 사회주의 인민전선의 업적 중 하나였죠. 이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련은 스탈린이 시간을 끄는 사이 히틀러와 서구 열강들이 서로를 잡아먹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발트의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의 일부를 장악하려는 스탈린은 히틀러와 둘이서 유럽을 영원히 나눠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1936년 미국 국회는 또다시 유럽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립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나 소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히틀러는 이 기회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겪어야 했던 최악의 굴욕을 설욕하기로 합니다. 바로 단치히 자유시위죠. 1919년 독일 영토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폴란드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과 단치히 수복을 결정했습니다. 때는 1939년 9월 1일 오전 5시 35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대포가 단치히에서 발사됩니다. 히틀러는 프랑스와 영국이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양국 정부는 즉시 만나서 폴란드에 대한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는 최후 통첩을 독일에 보냅니다. 히틀러는 선언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하찮은 벌레들이다. 단치히를 목표로 한 세계대전에 누가 감히 발을 담그려 하는가. 1939년 9월 3일 이날 오전 11시에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가 선전포고를 발표했습니다. 오후 5시엔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죠. 히틀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독일 장군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습니다. 2개국과의 전쟁이죠.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국방부인 베어마흐트를 폴란드로 파견했습니다. 마치 먼 옛날의 전쟁처럼 폴란드는 기마다가 독일 탱크 부대를 맞이했고 결국 전멸합니다. 파리의 갸르드 레스트 기차역입니다. 이 중 많은 이들은 25년 전에도 이 플랫폼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1914년 8월 사람들은 씩씩하게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총에 꽃을 달고서요. 하지만 이번엔 꽃 같은 건 없고 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400만 명의 남자들이 징집됐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농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프랑스는 농업 국가였죠. 이들은 걸어서 독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장교들은 말을 타고 뒤따랐죠.
당시 군대는 주로 말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말을 차출했습니다. 차량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고무 타이어가 달린 이 구식 트럭을 몰았던 프랑스 병사 가스통 시렉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물자가 너무나도 부족했다. 트럭 한 대마다 2인당 소총 한정에 탄약 10개들이 상자 하나였고 상자는 뜯으면 안 됐다. 정말 딱했다. 필요한 물자만 있으면 열심히 싸웠을 것이다. 보쉬들과는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보쉬는 1차 대전 때 독일군을 낮춰 불렀던 경멸적인 호칭입니다. 또 메르드 그리라고도 불렀죠. 프랑스어로 회색 들판이란 뜻인데 독일군 군복 색깔이 회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독일군들은 어떨까요? 한 어린 독일 병사를 예로 들면 그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행진했습니다. 우리 깃발이 우리 앞에서 흔들리네. 우리 깃발은 새로운 시대라네. 우리 깃발은 죽음보다 강하다네. 아우구스트 폰 카게네크라는 그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군입대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적어도 군대에선 입을 열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치식 격려를 안 해도 된다. 1939년 9월 아우구스트 폰 카게네크는 탱크 사령관이 되려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입니다. 장군이었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프랑스군은 국경에 40개 사단이 있고 우리는 15개 사단이 있다. 나머지는 폴란드에 있다. 이건 50만 명 대 20만 명의 대결이다. 수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2배나 유리하다. 프랑스군은 1939년 9월 7일에 공격합니다. 선전포고를 한 지 나흘 후였죠. 이 공격은 폴란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중의 의견을 보여준 것으로 자르 지역까지 8km를 진군합니다. 프랑스군의 영화국이 전리품을 자랑스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전거입니다. Témoins ces joyeux cyclistes qui récupérèrent si plaisamment les vélos abandonnés dans les villages allemands. 자르 공격은 거기서 멈췄고 최정예 게릴라들이 이어가는 일련의 전초전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를 이끈 영웅 조제프 다르낭은 프랑스 최우수 군인이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독일군에 가장 열렬히 협조하는 프랑스 군인이 되고 결국 전쟁이 끝난 후 처형됩니다. 프랑스 군대는 전쟁 영웅도 많고 수적으로도 우세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7세의 모리스 가물랭 장군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합참의장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수가 영국군보다 많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가물랭은 1914년의 전쟁을 반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끔찍한 학살극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 뒤에서 2년 동안 안전하게 버티면서 군대를 재무장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노선은 전직 국방성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작품입니다. 이 복합적인 방어 요새는 독일군을 영원히 막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건축에만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고 무려 150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와 15만 톤의 강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포탑은 100km에 이르는 미로같이 복잡한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노선의 길이는 720km 정도입니다. 스위스에서부터 벨기에 국경까지 이어지죠. 마지노선은 아르덴 숲 아래 부분에서 끝납니다. 프랑스 육군 사령관은 독일의 탱크가 이 험한 지형을 넘어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북해까지 연장하지 않은 것은 중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프랑스의 우방이었던 벨기에가 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선의 북쪽에는 프랑스 육군과 영국 원정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군과 멀리 떨어진 영국 식민지에서 온 군대가 충원됩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노래는 지그프리트 선 위의 발레입니다. We're gonna hang out the washing on the Siegfried Line. Have you any dirty washing, mother dear? We're gonna hang out the washing on the Siegfried Line, 'cause the washing day is here. The weather may be wet. 지그프리트 선은 마지노 선에 맞서기 위해 히틀러가 세운 긴 방어선입니다. We're gonna hang out the washing. 독일군은 공격하지 않고 계속 두 번째 전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군은 예방책을 강구합니다. 그들은 알사스와 로렌 지방 주민들을 동남부에 있는 페리고르와 샤랑트 지방으로 피신시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유령 도시가 되죠. 주민들이 모두 떠난 이곳은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특히 유대교 회당은 더했죠. 히틀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에도 정신적 공포를 안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다. 세계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바르샤바 공습 뉴스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도 나왔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합중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This nation will remain a neutral nation, but I cannot ask that every American remain neutral in thought as well. Even a neutral has a right to take account of facts. Even a neutral cannot be asked to close his mind or to close his conscience. 바르샤바 침공으로 대도시들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파리는 기념물을 보호하고 박물관의 유명한 작품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 밑에 있는 샹드 마르스 공원엔 방대한 방공호가 생겼고 공습 훈련이 자주 실시됐습니다. 방독면은 필수품이 됐죠. 유독가스는 1차 대전 때 처음 사용됐고 이젠 모두가 이를 두려워합니다. 말도 예외는 아니죠. 한편 폴란드는 무자비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히틀러에게 동의했던 대로 소련은 폴란드의 동부지방을 침공했습니다. 여기서 독일군과 소련군은 친구처럼 지냈죠. 물론 속셈은 전혀 달랐지만요. 나치는 이런 전단을 뿌렸습니다.
독일군은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붉은 군대를 환영하고 언제나 최고의 경의를 표해왔다. 폴란드군은 독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동쪽에선 소련군에 항복했고요. 그러자 스탈린은 폴란드 포로 2만 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합병할 나라의 최정예 병사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려 4,500명의 폴란드 장교들이 머리에 총을 맞고 처형됐습니다. 러시아 스몰렌스크 근교의 카틴 숲에서요. 그로부터 2년 후 크렘린에서 스탈린은 폴란드 망명정부군의 수장인 시코르스키 장군을 만납니다. 그는 실종된 폴란드 장교 명단을 가져왔죠. 소련은 모든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1992년) 구소련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폴란드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에게 스탈린이 직접 서명한 처형 명령서의 원본을 전달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실은 히틀러의 계략에 빠졌던 겁니다. 히틀러는 소련과 공동 국경을 만들어서 러시아 침공 작전을 쉽게 풀어갈 생각이었죠. 히틀러와 친위대 총통 히물러는 이제 폴란드를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총독 한스 프랑크를 폴란드 점령 지역으로 보냈고, 프랑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폴란드 국민의 생과 사를 결정할 권한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뉘른베르크에 있으려 했고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독일군이 촬영한 집시 수용소에 억류된 집시들의 모습입니다. 나치의 눈에 집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억지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손을 번식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까요. 나치는 집시에 대한 사냥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수천만 명이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됐죠. 이제 유태인들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나치는 300만 명의 폴란드 유태인을 잡아들였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는 이들을 동유럽으로 추방하거나 아예 마다가스카르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만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광란의 집단 학살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최종적 해결이죠. 유태인들은 인정을 받은 다음 노란 별 모양의 표지를 달고 강제 거주지인 게토로 들어갔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게토도 있었죠. 이 불행한 유태인들 중 한 명의 일기입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치욕적인 폭력 장면을 보니 비통하기 짝이 없다. 여자들과 노인들이 거리에서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고 길거리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고독하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폴란드의 모든 주요 도시엔 게토 겸 감옥이 들어서서 독일계, 오스트리아계, 체코계 유태인들을 수감할 예정입니다. 유태인들은 언젠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살이 시작되리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바르샤바는 폐허가 됐습니다. 히틀러는 이곳에 와서 선전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순회용 자동차를 타고 있군요. 승리한 독일 군인들은 척한병 행진 곡소리에 맞춰 힘차게 행진하고 있었지만 폴란드 출정 땐 별로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허술했고 투혼도 부족했으며 조율까지 엉망이었죠. 이런 문제점을 폰 브라우히치 총사령관은 용감하게 총통에게 보고했습니다. 히틀러는 화를 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유럽 공격되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장군들은 미친 짓이라 했고 또 어떤 장군들은 총통을 타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역사의 흐름은 균형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1939년 11월 8일 히틀러는 암살 시도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신의 가호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장례식에 참석한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과 독일 국민에 대한 그의 힘은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프랑스를 공격한다. 난 승리할 것이다. 죽을 각오로 도전하겠다. 하지만 히틀러는 서유럽 공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은 어두운 방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는 공격 명령을 연기하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서 정부 에바 브라운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 필름은 히틀러의 수행원인 독일 제국의 건축가 알베르토 슈페어가 두 사람의 산책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는 회상합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을 게르마니아로 개명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미래의 아돌프 히틀러 광장의 모형도 만들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돔 모양이지만 크기는 17배나 크다. 내가 폭격기에 좋은 목표물이 되지는 않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전혀 아니다. 제국 상공엔 적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할 거라고 괴링이 확답했다. 미래의 독일 장교인 아우구스트 폰 카게네크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습니다.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답장했습니다. 이 전쟁은 범죄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전쟁은 색다른 국면에 접어듭니다. 독일군은 교착전, 즉 주저앉은 전쟁이라 했고 영국군은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군은 드롤 드 구에르, 즉 웃기는 전쟁이라고 했죠. 길고 이상한 기다림은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전쟁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의 걱정도 떠안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처럼 병사들은 참호를 파고 좋은 환경을 꾸미려 했습니다. 프랑스 병사 가스통 시렉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온은 영하 30도이고 빵은 꽁꽁 얼어붙었소. 그래도 난 운이 좋소. 밀집이 있어서 그 위에서 좀 편히 잘 수 있으니.
1939년에서 40년 사이의 겨울은 20세기 최악의 혹한이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동안의 겨울은 모두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총사령관인 가물랭 장군은 독일군이 벨기에를 공격한 다음 이 넓은 벌판을 지나 파리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14년 때처럼요. 그래서 가물랭은 벨기에 땅에서 독일군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탱크 장교인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이번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마지노선 시임이라 칭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심적 상태란 것이죠. 저어서 전문적인 군대를 향하여 해서 드골은 대량의 탱크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에선 매달 300대의 탱크가 생산되지만 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부서로 흩어져서 출동합니다. 프랑스 항공기도 생산이 늦었습니다. 프랑스는 4,000대의 항공기를 미국에 주문했습니다. 미국은 고립주의 성향이 점차 커지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대서양 단독 횡단에 성공한 영웅 찰스 린드버그는 이제 소위 미국 제1운동의 옹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If you believe in an independent destiny for America, if you believe that this country should not enter the war in Europe, we ask you to join the America First Committee in its stand. 이것은 미국 고립주의의 목소리였고 반유대주의 자동차 생산자 헨리 포드 같은 대중적 인물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반전주의자인 런던 주재 미국 대사 조셉 케네디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자 훗날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유럽 민주주의를 지지했죠. 미국의 나치 추종자들도 1940년대 초반을 지배하는 열렬한 분위기를 내는 데 일조합니다. 유럽에선 영국 파시스트 연합이 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이 연합의 리더인 오스왈드 모슬리는 런던 한복판에서 정부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 수감됐죠. 모슬리는 거리로 나와서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건 런던을 공식 방문한 프랑스의 가물랭 장군 다를랑 제독과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소련의 침략을 당한 핀란드를 돕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원정대가 소집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최정예 병사들인 프랑스 웨인 부대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웨인 부대는 1세기 동안 전 세계의 무례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수상하지만 않으면 과거사는 상관하지 않았죠. 이곳 알제리 시디벨 아베스에 있는 웨인 부대 본부엔 프랑코의 파시스트당이 승리한 후 이리로 날아온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이 다수 입대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코를 지지한 나치와 빨리 싸우고 싶어 했죠. 프랑스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제양 군인들은 완전 무장한 샤세로 알펜과 함께 브레스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눈 속에서 움직이도록 훈련된 산악부대죠. 하지만 핀란드와 소련은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히틀러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블리츠크리그, 즉 전격전입니다. 베어마우트는 이틀 후 오슬로를 점령합니다. 히틀러는 철의 노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은 독일군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용량의 절반에 이르는 스웨덴의 철광석은 노르웨이의 나르비크 항에서 선적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원정대가 나르비크의 피오르드에 상륙했습니다. 한 달 후 연합군이 나르비크를 점령했습니다. 철의 노선은 일시적으로 끊어집니다. 이 승리로 프랑스군은 사기가 올랐고 그들의 모토에 신임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함으로 당연히 승리한다. 하지만 원정대는 훗날 나르비크를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내내 스웨덴의 철광석은 계속 철도를 따라 운반돼서 독일의 전쟁 장비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프랑스군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독일군이 서유럽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1940년 5월 9일 히틀러는 암호명 아메리카인 개인 열차를 타고 베를린을 떠나서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새 본부를 향해 서쪽으로 갑니다. 히틀러는 발표합니다. 제군들 이제 공격이 시작됐다. 장군들은 전쟁 동안의 전투 계획을 히틀러에게 제출합니다. 그것은 1914년 때와 비슷했습니다. 벨기에를 통한 공격이죠. 하지만 히틀러는 만슈타인 장군의 생각을 선호했습니다. 아르덴 숲을 곧장 관통한 다음 북해 쪽으로 치고 올라가자는 거였죠. 하지만 이 초승달 진격 작전은 사실 아주 허술합니다. 연합군이 뒤로 돌아와서 반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좋은 기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죠. 아우구스트 폰 카겐의 중의 말입니다. 우리는 베어마흐트, 즉 위대한 독일의 국방군이다.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 독일 병사들은 조국의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은 프랑스 쪽이었으니까요. 1940년 5월 11일 새벽녘 독일의 낙하산 부대가 네덜란드에 뛰어내립니다. 이들의 임무는 로테르담 근교의 비행장과 다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히틀러는 자신의 전쟁 기계를 벨기에로 보냈습니다. 히틀러는 기다렸습니다. 과연 연합군이 그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